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104조가 반사회 질서 행위의 하나라면서 이거를 왜 따로 규정을 두었냐는 거예요. 그 103조의 해석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으로 그건 뭐냐 하면 221페이지 괄호 B번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3조의 해석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을 별도로 필요하는 게 이 104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회질서 위반에는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04조를 따로 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3조와 104조는 무슨 관계에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있죠? 103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거를 녹색으로 네모치면 되죠. 제103조와 제104조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그게 논점입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내가 답을 미리 말했죠?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관적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104조가 103조의 특칙이라는 겁니다.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다를 알게 되면 답을 알 수 있죠, 이제. 답이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타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104조가 먼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가 요구돼요? 주관적 요건이. 반대로 주관적 요건이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 행위냐? 아니에요. 103조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주관적 요건 없으면. 그게 교과서 221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03조의 요건을 검토해서 알겠어요? 221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그러면 객관적 요건에서 이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객관적 요건은 뭔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 말고 객관적 요건에서 뭐냐면 법조문에 나오는 거기 보면 뭐가 중요한 말이냐면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현저한 불균형.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 거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 이게. 그런데 현저한 불균형이 두 번째 요건이고. 앞의 요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보충교재 249페이지 동그라미 1번하고 관계있습니다. 24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정여나 경매에는 적용이 없다고 써있죠. 동그라미 1번에. 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증여는 무상행위라 반대급부가 없어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법률상의 원칙도 계속하죠. 그래갖고 거긴 적용이 없다.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그걸 기억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은 일반 규정이죠. 그래서 이게 판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례는 이상한 판례가 많아요. 이상한 판례가 많다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 있어요? 그 보충교재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법률 행위 시에. 알겠습니까? 법률 행위 시에 있어야 되는데 다수설은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이걸 요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판례는 약간 검토해졌으면 놔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여건으로는 이용하려는 의사인데,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뭔가 이용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형법을 이해하면 금방 알 텐데, 단순한 고의가 있고, 목적 지향적 고의가 있죠. 그다음에 목적이 따로 있죠, 또. 목적이.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고의 말고 뭔가 제1도의 직접 고의거나 아니면 목적 그 자체거나 이렇게 주관적 요소 중에서 단계별로 어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전부 다 복잡한 얘기가 나와도 그냥 악의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과서 보면 바로 B번의 끝에 나와 있죠.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즉 뭐예요? 악의라고 표현한다. 그냥 단순히.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악의라고 표현한다. 통설 판례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똑같아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부분이니까 222페이지에 746조가 적용된다. 그거 알아두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222페이지 셋, 넷, 다섯 번째 줄이 있죠. 여섯 번째 줄까지. 붉은 걸로 박스 치세요. 붉은 걸로 박스 치라고. 그 셋, 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 왜 그렇습니까? 103조의 경우에는 746조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4조의 경우는 언제나 단서만 적용된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이게 또 하나 그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대리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대리의 경우에는 통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6조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잘 보면 대리행위 하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죠. 항상. 근데 그거의 예외가 여기 하나 걸려 있다. 여러분 보충교재 25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대법원이 거기 써 있는 본문처럼 해결합니다. 동그라미 5번.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놔요, 여러분은. 116조의 예외가 있다.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뭐 하나만 예외죠. 궁박의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를 통해서 그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뭔가가 궁박하다고 하는 건 본인이 궁박해야지 본인은 재벌인데 대리인만 궁박한데 이걸 백사조를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효과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의 그 타당성을까지 받고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본 거죠. 우리가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아까 그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확정 가능성이 해석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말했었죠. 앞에를 보라고 다시 한번. 과연 그런 말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말이에요. 208페이지 목적의 확정 가능성과 관련된 거예요. 확정 가능성 문단의 끝에 봐봐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데 그 확정을 어떻게 하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확정한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그게 혼자서 의미를 갖는 단원이 아니고
확정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해석은 222페이지에. 알겠습니까? 그걸 꿈에라도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의 확정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이게. 그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이 법률행위 해석의 원래 논점은 법률의 해석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앞에서 배웠듯이. 근데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법률 해석. 거기 보면 뭐 법률 해석과 똑같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한다.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건 원래 학설이 대립하는데, 일단 통설에 따라서, 광윤 선생님의 학설에 따라서 로마자 1번 문단의 끝에 보면 결국 그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고 같은 말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석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고 할 때 내용, 법률행위 내용, 그죠? 법률행위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효과의사의 내용하고 법률행위의 내용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때 효과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아니까? 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223페이지에서 로마자 2번에서. 그래가지고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법률행위에 어떤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냐고 거기 나와 있죠. 해석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효력은 내심적 효과의사. 그 말 알겠습니까? 거기 깨알 글씨까지 다 포함해갖고 그 부분을 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2번은 말이에요. 별표를 3개 내야 된다고. 거기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각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나와 있죠, 정확하게. 애매까리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은 전부 통설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수설까지 설명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현재 그 송독 선생을 필두로 하는 사적 자치파에서는 송독 선생은 뭐 사적 자치만 주장하는 건 아닌데 경향적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적 효과의사의 의미를 밝히는 거라고 주장해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일단 이거 통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건 먼저. 그리고 나서 소설을 읽으면 쉬워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내용을 밝히는 건데, 판례도 그렇고. 이, 원로 선생님들 책에는 그걸 명확하게 안 하는데, 그 해석의 표준만 밝힙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 해석의 방법이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이 해석의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해석의 방법. 여기 보충규제 252페이지 보면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2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과 의사표시 해석과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그것들은 이제 쭉 읽어보면 통설을 먼저 이해하고 하면 돼. 여기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입니다. 254페이지에 보충교재 해석의 방법에 대한 그 설명 방식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복잡한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그 표를 보면 알죠. 표. 알겠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에는 밝히는 해석 또는 단순한 해석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밝히는 해석을 더 많이 써요. 빈도별로 볼 때. 독일어를 그냥 직역한 겁니다. 이것은.
해석에서는 엄동섭 선생하고 송독 선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인자입니다. 법률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뭐 1인자라고 해서 똑똑하다겠다. 독일어를 누가 더 정확히 번역했냐의 문제죠. 누가 더 독일의 다수설 책을 갖다 번역했냐. 근데 하여튼 밝히는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있고, 이 밝히는 해석 안에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석하는 방법에는. 이 부분은 곽윤 선생님 교과서에는 이렇게 세분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단에서는 다 전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자연적 해석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그 실제적인 것만 말하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건 거기 제목대로 해석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방법. 이 방법을 각각 어떤 표준에 따라서 하느냐는 것은 법률의 해석의 표준에 관한 문제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체계적으로 요것하고 요거 두 개는 다시 붙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밝히는 해석. 알겠습니까?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밝힌다. 이 말은 딴 뜻이죠. 밝힌다. 그죠? 여러분 특히 잘 알죠? 밝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순수한 의미로 밝히는 해석입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요거를 법령의 해석이라고 한다. 근데 요 자연적 해석은 뭐냐 하면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진의대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진의대로. 실제 생활대로. 여기서 진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할까봐는 바꿉시다. 혹시 또 이 내심적 효과에서라고 말할까봐. 그게 아니라 원래 이해한 대로. 알겠습니까? 진짜로 이해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진짜로 그 이해한 대로가 아니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뭔가 의미를 밝히는 게 아니고 이 두 단계를 거쳤는데도 아직도 불명확하게 남아있으면 보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애매한 개념을. 그래서 이거를 자를 때 어떠냐 하면 이 기능이 뭐가 다르냐면 밝히는 해석하고 보충 해석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 선을 그게 되면 이거를 성립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응? 성립선. 응? 성립선이라고 한다고 이걸. 뭐가 성립하냐면 요 두 해석을 통해서는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성립하는가만 확인됩니다. 성립이 됐는가. 일단 성립은 됐는데 아직도 애매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충한다 이 뜻이에요. 단계별로. 그러면 사례를 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갖고는 까리하니까 이거. 거기 뭐 몇 가지 사례인데 기본적인 사례로 이 중고차를 갖다가 말이에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까치라고 부릅니다. 까마귀 참. 응? 새 차는 까치라고 하고. 까마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제가 된 다툼이 생긴 그 계약 문구가 뭐냐 하면 내용이 까마귀 10마리를 100만 원에 산다.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제대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판사가. 갑과 을이, 갑이 까마귀 10마리를 100만 원에 산다고 했더니 을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진짜로 까마귀 갖다 줬어. 10마리. 자료에 넣어가지고. 100만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따지는 거야. 너 저번에 까마귀 10마리 100만 원 산다고 했잖아, 분명히. 이 사람이 막 다투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라고 한 거는 중고자동차 얘기한 거지, 까마귀를 내가 뭐 하는데 쓰냐, 이거예요. 소송이 걸리면 판사가 먼저 물어봐요.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야, 너 갑은 말이야. 까마귀 너 무슨 뜻 썼어? 중고차라고 생각했어요. 중고차로 이해한 거예요. 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저도 중고차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했어요. 두 사람이 각각 실제로 이해한 게 중고차죠. 그럼 중고차대로 성립해버립니다. 중고차 10대 100만 원. 알겠습니까? 그 반대로 성립하죠. 너 까마귀를 뭐라고 생각했냐? 이해했냐? 까마귀요. 판사님 까마귀 모르세요? 이거 대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물었어요. 너도 그러냐? 저도 까마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성립해? 까마귀로 성립해, 까마귀.
실제로 이해한 대로 양당사자가.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는 성립이 안 되죠. 다르니까 서로 내용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까마귀 10마리라고 글을 써놓으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 까마귀로 이해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되면 까마귀로 성립해버립니다. 까마귀로. 바뀜이 있으면. 까마귀로 성립해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이 규범, 이건 뭐예요?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상대방의 시각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 까마귀로 성립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해한 대로 성립하고, 이건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얘는 중고차로 이해했고, 얘는 까마귀로 이해했는데, 까마귀로 성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는 유리하지만, 얘는 집에 가면 맞아 죽죠, 잘못하면. 중고차 사오라고 100만 원 줬더니 까마귀 10마리를 담은 자루를 들고 왔어, 이거. 근데 성립해가지고, 이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버지가 차 사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쪽을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 경우에 우리 민법은 107조 이하에서 이걸 구제하고 있어요. 특히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109조입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써있죠. 109조에. 그걸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취소는 일단 까마귀로 성립한 다음에 성립했으니까 이 성립선을 넘어간 거죠. 성립선을 넘어간 거지. 지금 성립했으니까 일단 까마귀로. 요 보충적 해석 직전 단계에서 취소할 수 있다. 109조에 의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 정도가 시험 보는 문제는 109조 말고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논리 조작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해석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만약에 이 네 단계를 검토하면 됩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109조의 취소 가능성 여부, 보충적 해석. 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고. 뭔 신통한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을 쓸 때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검토할 게 하나 있죠. 이건 뭐냐면 자연적 해석에서 까마귀 10마리라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둘이 다 자연적 해석에 둘이 다 중고차로 이해했다면 까마귀라고 써놓고는 중고차로 이해할 수가 있긴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또 이번엔.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이 자연적 해석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이해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중고차로 계약을 맺으려면 중고차라고 했어야지. 까마귀라고 엉터리로 표시해 놓고는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중고차로 양당사자가 이해되는데 표시는 까마귀라고 해놨으면 이게 잘못 표시된 거죠, 지금. 중고차가 아니고 까마귀라고 써있잖아요, 이상하게. 계약서에. 뭐, 대화에도 마찬가지, 말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중고차를 까마귀라고 말해도 되긴 되는 건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자연적 해석의 적용 방법의 하나로 오표시 무해 또는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법리라는 게 있다고. 교과서에 나오죠? 223페이지 그 작은 글씨 제목이. 응? 메뉴에. 그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할 거니까 그 라틴어예요, 그건 자체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법리입니다. 잘 보면 false한 demonstration은 non, nocet는 영향을 주다, 이러면 효력에 영향을 주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옛날에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곽윤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니 요즘 다 이걸 따랐습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들으냐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처음에는 어벙쩡하게 번역해서 비스무리하게 쓰다가 곽윤 선생님은 눈치만 보고 앉았어요. 곽윤 선생님 뭐라고 번역하나 하다가 곽윤 선생님 교과서에다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또 이상하게. 다 말을 바꿔버리고. 처음에는 번역을 못하니 자신이 없으니까 falsa demonstratio라고 떠납니다. 자기 책에도. 더러덩. 그러다가 곽윤 선생님이 번역하면 다 그걸로 바꿔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법리라는, 원래 원문은 더 길어요. 그 법리에 따르면 은어나
암호를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표현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 로마법 시대부터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 남이 잘 못 알아듣는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법학 전체도 그거죠, 원래. 법학책도 이게 남이 잘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에요, 지금 팔레사 데몬스트라치오의 법리에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이 곽윤식 선생님 민법 총칙이 이상하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확연하게. 이걸 잘못 이해하는 학생도 많다고 지금. 근데 법학에는 말이에요, 이 법리가 적용 안 돼요. 이 법리가 아니라, 이 법리는 적용되는데 자연적 해석이 적용 안 된다고. 곽윤식 선생님이 뭘 써놨는데 각자 실제로 이해한 대로 다 맞다? 그건 안 된다고. 언제나 규범적 해석에 따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자연적 해석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사례를 재밌는 걸 써놨어요. 까마귀 사례는 너무 내가 써먹어, 강의 시간에. 진부하니까 256페이지 메뉴에 봐봐요. 그 사례를 빨리 읽어보라고. 거기 여러분 진짜로 한자를 못 읽죠, 그거.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못 읽잖아, 저걸. 응? 무슨 자예요, 저게? 경자예요, 그냥. 경. 포경선 할 때 쓰는 경자예요. 고래나는 고래. 팔사 데몬스트라치 알겠습니까? 이 위의 사례는 말이에요. 그 밑에 각주에 있듯이 독일 제국법원의 어떤 그 유명한 사례입니다. 모든 독일 교과서에 인용되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왜 패러디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사례에 진짜 나오는 말은 그게 노르웨이 말이에요. 노르웨이 말. 읽을 수도 없어, 그걸. 괴상한 철자들이 사용돼가지고. 여기까지를 통해서 해석 방법 알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5단계죠. 이 자연적 해석에서 잠깐 은어를 사용했을 때 뭘 검토해야 돼요? 팔사 데몬스트라치오를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관식 시험을 본다면 5표시 무해라고 써도 되지만 원어를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방법을 배웠으면 해석의 표준을 배우는데 목관 임신사예요, 그냥. 목관 임신사.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까? 해석의 표준. 그래서 이게 조금 그 교과서 편제하고 좀 달리 돼 있을 거예요, 이 보충교재가. 근데 이 보충교재 쪽이 오히려 최근에 정설인데 교과서를 일단 보기로 합시다. 그래도 해석의 표준이 원래 각별로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목관 임신사만 외우면 됩니다, 시험 보는 데는. 그래서 그 밑에 그걸 설명해놨죠.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뭐 관습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습에 관한 문제가 그 유명한 1조와 106조와의 관계입니다. 1조와 106조의 관계. 그 교과서 225페이지부터 106조 적용의 요건이 상세히 나와 있죠. 요건 뭐냐면 잘 들어요. 관습법과 관습은 1조로 설명을 했는데 이 1조와 106조는 뭐냐면 106조를 그냥 형식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거기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 법규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게 뭐냐면 임의 법규도 법규긴 법규죠. 법규라고 임의 법규도. 1조의 법률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재정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1조에서는 관습법이 법규보다 뒤로 효력이 뒤로 쳐지죠. 근데 106조를 가만히 읽어보면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이 임의 법규보다 우선한다고 써있죠. 조문에 대입을 하면. 그럼 이게 모순됐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이게 모순됐다고 봐놓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있고, 애시당초 이게 모순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우리 대법원과 소설은 이게 모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 소설은 지금 다수설일지도 모릅니다. 표면상으로만 소설이. 그러니까 대법원은 확고하게 말해요. 이건 모순이 안 된다. 왜냐하면 1조는 법의 적용의 순서에 관한 거고, 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에 관한 겁니다. 표준의 순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거.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거. 왜 모순이 되냐, 관계 없는 것끼리. 그게 진짜 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걸 모순됐다고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라는 건 이 보충교재 앞에 다 남아있죠. 쌍세하게. 1조와 106조와의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충교재 19페이지에 문제의 소재를 한번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학설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설이 뜻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이게. 19, 20, 21페이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내용만 알면, 그 처리 방법은 여러분 이해할 수도 읽어보면 그냥,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주 가진 기가 막힌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가능한 거.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에서 이해 못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고상용 선생님 같은 분은 말이에요. 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법률이 바로 법규 말하는 거죠. 규정 또는 법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6조에는 웃기는 게 뭐냐면 관습법도 안 되는 관습이 임의 법규에 우선한다. 응?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게 이제 잘 보세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두 개가 다르냐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관습법하고 관습법 다른 거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통선 다 다르죠, 이게. 근데 이걸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같다고 하는 사람. 곽인 선생님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부분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게. 구별할 필요 없다. 이걸 같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강행법규적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행법규적. 그러면 이거보다 앞서죠. 여기서도 아니면 여기를 놔두고 여기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강행법규적 관습법 이렇게 말해버려요. 응? 강행법규적. 응? 그래갖고 뭐 아니면 이것도 강행법규만 말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래갖고 이 순서를 가만 놔둔 상태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각각 어느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내가 볼 때 시험 보는데 기억하는 건 학설이 너무나 많고 심하니까 주관식에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시간상으로. 근데 우선 여러분이 이해할 건 뭐냐면 판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가장 간명합니다.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1조는 법의 적용의 순서에 관한 거고, 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에 관한 거니까 상관없으면 모순이 안 되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법조문을 가능한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설명해야 된다.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하던 방식 같은 거는 그 19페이지, 20페이지 쪽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교과서에는 2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말이에요. 1조와 106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건 교과서에서 227페이지 맨 밑에 작은 글씨가 예문 해석이 나와 있죠. 예문 해석. 예문 해석. 근데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충교재 257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규범적 해석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다수설인데, 각주 161번에 먼저 뭐가 나와 있죠? 예문이 뭐냐는 거야, 예문. 곽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순히 예로서 늘어놓은 문헌이다. 이렇게 이게 의미를 파악합니다. 예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판례의 태도에 관련된 건데, 이건 무슨 문제냐면,
현실 생활에서 이걸 눈으로 보면은 힘이 안 드는데 이걸 그냥 책에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보통 사실은 말이에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쓰죠. 부동문자. 인쇄된 문자를 부동문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동문자. 연필로 써놓으면은 지우개로 지우고 움직일 수 있죠. 이걸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인쇄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못 고치잖아. 그래서 부동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여기 인쇄가 돼 있죠, 이미 일부분이. 여기 성명 칸, 뭐 주민등록번호 칸 이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 인쇄가 돼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써있잖아요. 이거. 도장만 찍게 돼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게 부동문자의 내용 중에서 뭐 성명 이런 거 괜찮은데 여기 내용 중에 임대차 계약 맺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다 되거나 뭐 수도꼭지 망가지면 세든 사람이 다 뜯어 고친다. 라든지 등등. 또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더 불리한 조항도 있어요. 2년 계약 맺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 무조건 다 떼먹는다. 이런 걸 만약에 써놔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국민이 국민학교 때부터 만화, 민법 이런 걸 통해서 민법적인 법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실생활에 관해서 외국처럼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거지 같은 뭐 어려운 것도 없는 민법을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가지고 보통 사람 모른다니까 어떻게 들어간 판이 이게.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이거에 종사하는 업자들이나 불량한 임대인들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여기다가 뭐 2년 내에 이사 가면 보증금 다 떼먹는다. 있다고 써놓고는 나중에 이걸 모르고, 이걸 보통 이거 무식한 사람이 안 읽어요. 그냥 중개사 아저씨가 이름 쓰시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주민등록 좀 잠깐 줘보세요. 이거 잘 다 써요, 그냥. 지 멋대로. 그러면 여기다, 그만 내주죠. 지장 찍으세요. 도장 갖고 왔으면 도장 찍고. 그 대부분 이걸 안 읽어보고 믿고서 그냥 뿌이고 하고 복도에 넣어가고 들고 다녀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지, 그러고. 나중에 근데 말썽이 나버리면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뭘 내세우냐면 이걸 내세워요. 이걸 보라고. 그때 가서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불리한 조항이. 그러면 이게 불리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 불쌍한 임차인한테 적용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이게 답답한 사건이죠,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정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거 봤어야 되죠, 당연히.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계약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딴 사람 믿고 도장을 찍는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럼 그대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야,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계약에도 많이 이렇게 해요. 이 경우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불리하게 써져 있는 요 내용을 부인해야 되죠. 효력이 없다고 해야 된다고. 판례가 이걸 어떻게 하면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이거 찾아낸 말이 뭐냐면, 여기에 인쇄된 거는 단순히 예로서 늘어놓은 문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매우 위험한 해석이죠, 사실은. 이게 약자를 보호한다는 건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방법이 너무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뭐 하여튼 인쇄된 건 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나. 이건 다 예다. 응?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 대법원이 이런 해석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 현실에 약자가 만큼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약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읽지 못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토부에 가서 한번 요즘 좀 많이 바꿔줬는데 옛날 거 계약서 좀 한번 보자고 해봐요. 여러분도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조리 한자입니다. 모조리. 이 경우에 이런 것도 안 써요. 이것도 차에 즉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왔어 잘 뭐. 우리나라 사람 또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차에 즉하여? 이거 궁금한데? 아시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다 아는 듯이. 그리고 도장 찍어, 지가. 그래서 대법원이 궁여지책 끝에 찾아낸 게 뭐냐면, 이런 불리한 것들은 단순한 예니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나올 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걸 예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약관에 포함된다고 봐가지고 약관 규제법을 적용하면 이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결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정도가 핵심입니다. 그걸 알고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되고 228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 문제이다. 사실 문제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법률 문제면 어떻고 사실 문제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법률 해석이. 그래가지고 보충규제 259페이지 그 5번을 봐봐요. 칼라프하게 쓴 거. 259페이지. 두 가지 논점 때문에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거기 A, B번에 있죠. 논점, 구별실익. 5번에 설명해. 이게 대법원에는 법률 문제만 상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고를 못해 이거. 또 하나는 뭐죠? 이 직권조사상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은 법원이 안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유라노비스 후리아. 그래가지고 이게 법률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야 돼, 알아서. 사실 문제면 당사자가 이거 입증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싸우는데, 소수설도 있지만 현재 압도적인 다수설은 이게 법률 문제라는 거예요. 법률 문제라고 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당사자한테 유리하잖아, 이거. 상고도 할 수 있고, 입증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나 해석이 어떤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거라는 걸 기준으로 두면 사실 이게 사실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놈이 어떤 문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냐를 살피는 것은 이게 사실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입증을 부담시켜주기,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법률의 해석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 나오는 게 의사표시에 관한 겁니다. 의사표시의 개념과 법률행위 관계는 앞에서 일부 배웠죠. 여기서 그 나머지들입니다. 나머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냐가 불일치하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보충규제에는 271페이지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써놨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학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표가 나오죠. 그건 다수설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소수설의 분류 어디 있어? 소수설의 분류.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가지고 짜증나게 시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세부적인 논점도 있지만 보충규제 272페이지에 그 박스 있죠, 박스. 그걸 알아보라고, 그거. 거길 잘 보시면 차례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효력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107, 108, 109, 110조를 한번 봐봐요. 그 4개 조문이죠. 107조부터. 107조에는 원칙은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무효하다고 써놨죠. 107조에는. 그 박스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108조는 그냥 무효예요. 무식하게. 그죠? 109조는 중중 취소라고 합니다. 중중 취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110조는 언제나 취소 가능하고. 달라요, 처리가. 이게 효과고, 요건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전부. 알겠어요? 다수설의 분류를 먼저 봅시다. 앞에서 보충규제에서. 거의 같은 말인데 소수라고. 알고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2개 있어요. 107, 108입니다. 알고서 하는데 그럼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뭐가 다르냐면
비진의 표시는 혼자 불일치하는 거고 허위 표시는 짜고서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고 불일치하는 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인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잘못 표시되는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네 가지 경우를 배우는 건데, 그 전에 그 관련된 문제로서 곽윤 선생님이 그 229페이지에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 있죠. 의사주의, 표시주의, 절충주의. 이것은 어저께 배운 대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중에서 어느 걸 중점에 둘 것이냐 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절충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절충설을.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되고, 그것은 230페이지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혹시 이걸 의심해 갈까 보는데, 다수설의 분류하고 소수설의 분류하고 뭐가 다를까? 다수설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거하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분리합니다. 곽인 선생님도 여기 제2항 230페이지에 제2항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써놨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말이에요. 243페이지를 보면 제3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기 강박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사기 강박을. 알겠습니까? 근데 소우설에서는 모조리 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예전에는 지금도 다수의 학자가 쓰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교재의 그래프에 그렇게 써 있죠.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곽윤 선생님은 반대하시는데 그 용어를.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왜 반대하시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딱 단정을 내려버리면 140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140조가. 140조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110조만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취소는 원래 109조도 있죠. 109조도. 그것 때문에 곽윤 선생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 해석상 이상하시니까 말이. 그러나 다수설은 그냥 그런 줄 알면서 쓰면 되지. 옛날부터 쓰던 건데 갑자기 어떻게 바꾸냐고 계속 써요, 또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곽윤 선생님도 초창기에 그렇게 썼고.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쓰면 되지, 그냥. 그런데 곽윤직 선생님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왜 별도로 분류하는 문제였어요. 왜? 소수설처럼 그냥 다 불일치라고 하지. 왜 별도로 분리하냐? 곽윤직 선생님의 속뜻은 뭐냐면, 사기 강박은 이게 원래 이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요. 244페이지를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잘 봐봐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원래 같은 거라고 써있죠. 원래. 착오의 한 유형이라고 써있다고.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괄호 1번을 보면, 강박에 의한 거는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에 가깝다고 써있죠. 그리고 이게 독립한 다른 것과 대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의 특수한 경우지.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건데 실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 강박은 별도로 안 다뤄도 될 뻔한 겁니다. 오히려.
이 현재도 진화 방향이 이렇게 돼. 입법의 진화 방향이. 의용민법 시절에는 말이에요. 사기와 강박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근데 현행 민법에서 합쳐졌어요, 이게. 그 다음 단계는 뻔한 거죠. 이게 앞에 세 가지 해소돼 버릴 거예요, 이거. 해소돼 버릴 거라고.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싸움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요건에서 이제 중요한 걸 살펴보는 건데, 이 107조부터 110조는 케이스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게 꼽살이 끼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하나 걸려있죠. 이 중에 하나가. 중요한데 법조문을 어떻게 이걸 큰 틀로 먼저 이해하냐면 요건과 효과로 나눠가지고 핵심을 이해하면 됩니다. 효과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원래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 무효. 원래 유효인데 취소 가능. 언제나 취소. 이게 네 가지로 가린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요건에서는 조금 전에 그 박스에서 본 대로 이게 불일치하는데 알고 불일치. 근데 알고 하는 거에 두 개입니다. 비즈니스 표시는 혼자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는 짜고, 둘이서 짜고.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모르고 불일치하는 게 착오에 관한 거예요. 모르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헷갈려서 하는 거죠. 헷갈려서. 그 다음에 요것은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위법행위가 걸려 있어요. 사기행위나 강박행위는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고 형법상으로도 범죄가 되죠, 이게. 그런 게 걸려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 요건상으로 요 부분하고 효과 있죠. 우선 이걸 머릿속에 틀을 잡아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이 사실 개별적인 내용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건데 요 큰 틀을 먼저 정확히 전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이 전체는. 그러면 요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정상적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에서 배운 거.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에서 배운 거. 정상적인 거.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를 배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경우들이죠. 비정상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정상적, 비정상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법률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의 법률 행위를 한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행위하고 그 효과가 나한테 귀속되고 이걸 배웠다고. 근데 이거 딱 끝나면 말이에요. 그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행위했는데 효과는 딴 데로 가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대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뭐 속된 말로 하면 저거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들고 간다. 그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이걸로 비교하면 정상인데 이 정상 안에 다시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 이거예요. 크게 보면. 요 다음 대리부터는 뭘 배워요? 행위를 내가 했는데 효과 딴 사람한테 가버려 이게. 내가 기껏 애써서 했는데 요건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 내가 했는데 나한테 정상적으로 귀속되는 게 있고 열심히 행위했는데 효과가 정상적으로 귀속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이거엔 다시 알고 하는 거, 다소에 따르면 모르고 하는 거, 딴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 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 알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거, 둘이 짜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차례대로 107, 108, 109,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달달달달 외울 게 뭐예요? 요건과 효과의 틀을 기억하고 오라고, 틀을. 알겠습니까? 그럼 용어상 조심할 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태까지 배웠지만 실제로 이게 뭐하고 뭐가 불일치한다는 거였다고 했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속에 진짜로 마음속에 진짜로 갖고 있던 효과 의사하고 표시행위에서 추측해서 알아낸 효과 의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뻔하죠? 이 의사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 말합니다. 이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불일치한다. 어? 왜냐하면 이런 용어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책을 읽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거에. 알겠습니까? 개관을 먼저 해봐. 개관. 여기까지는 개관까지 해갖고 해야 된다고. 요건과 효과에서 전체로 정확하게 뭐가 구별되나.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그러고 시험을 볼라치면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실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103조부터 거의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죠. 103조부터 모조리 다. 전부 다 시험에 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요건과 효과의 의미하고 용어의 사용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있죠. 암송해보라고, 암송해보라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면 보충교재에 있는 그 보충교재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재밌어요.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273페이지 밑에서부터 넘기면서 보면 사례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허위 표시도 보면 계속 나와요. 사례들. 사례들도 좀 읽고 오라고. 사례들도. 사기 강박까지. 그럼 이해가 좀 쉬울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